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새 정부의 유일한 신생부처 중소벤처기업부가 승격 127일 만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처라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인 사람 중심 경제의 주역은 중소기업이라는 설명입니다. 사람 중심 경제의 양날개인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모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로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중소기업이 수출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 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을 지켜낼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인들의 버팀목이 되고 언덕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초대 장관이 된 홍종학 장관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약속합니다. 중소벤처, 소상공인의 수호천사가 되고 세일즈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문 대통령은 출범식이 끝난 뒤 벤처 창업 페스티벌 행사장을 찾아 제품을 직접 시연해보고 창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 문재인 정부의 업적이 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 도곡동의 한 빌딩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해외 공작금 200만 달러를 미국에 송금할 때 자금 경유지로 활용한 걸로 지목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있는 곳인데 어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빌딩 맨 꼭대기층을 주목했습니다. 원래 국정원 안가로 사용되던 곳인데 지난 2010년 원 전 원장이 관사로 개조하면서 이 비용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그것도 해외 공작금으로 충당한 정황을 확인한 겁니다. 당시 고급 부자재를 쓰고 값비싼 집기를 들여놓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당시 언론에 공개되면서 해당 관사는 결국 철거됐는데 철거 비용까지 해외 공작금을 썼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쓴 특수활동비가 10억 원에 가까운 걸로 파악했습니다. 관련자 진술은 물론 증빙자료도 확보한 검찰은 사용 목적이 정해진 예산을 전용한 데에 대해 횡령이나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의 공식 관사가 내곡동에 따로 있어 새로운 관사를 만들 필요성이 적었던 만큼 이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이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문재인 후보의 아들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공표한 것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취업 특혜 제보를 조작하고 공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불구속 기소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 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그 천안함 사태가 발표를 하는데 우선 구역질 나는 게 아니 장성들이 앉아가지고 말이야 계급장이나 떼고 나오든지 패잔병 새끼들이 자기들의 부하들 불쌍한 국민들을 죽여놓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무슨 개선 장군처럼 앉아가지고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겁을 주면서 발표하는 그 자세에 우선 구역질이 나서 내가 못 됩니다. 일본의 사무라이 같으면은 그 자리에서 할복 자살해야 되는 자리요. 지금 이 자리에 새날의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새날 오파를. 오, 발음 다시. 진상철 진실의 길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진상철입니다. 네, 아버님 반가워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지금.
사실은 저는 신상철 이분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어떤 밑바닥 뿌리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기도 했고요. 대북 정책이 완전히 바뀐 전환점이기도 했고 정치를 이명박이 결정적으로 뭔가 좀 불편하게 된 여러 가지 요건들은 천안함 사건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원뿔이 9년 내내 천안함에 대한 의혹도 계속 제기됐던 거고 그 사이에 세월호도 일어났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둘 다 배에 관한 문제잖아요. 해군에서도 근무하셨고 배도 만들어 보셨고 배를 몰아도 보셨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우리 신상철 님이 갖는 그 비중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두 개 있었던 거잖아요. 천안함, 그렇죠. 세월호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 또 출범한 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신상철 님을 모시지 않으면 또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급하게 모셨습니다. 신상철 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저는 우리 아버님 보면 명언이 떠올라요. 그때 우리 초창기 방송할 때 천안함 침몰의 진실을 밝혔으면 세월호는 그렇죠. 사건이 없었다. 이 말이 제 머리에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4년. 맞습니다. 가장 안타깝고 아쉬운 게 이제 그 부분인데요. 2014년에 또 우리가 그런 사고를 겪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죠. 2010년에 천안함이 침몰했을 때 최소한 그것이 뭐 북의 소행이다 아니다 그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물속에 사람이 빠졌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리고 물속에 있을 때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육상에서는 또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 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매뉴얼도 만들고 준비를 했더라면 2014년에는 그 비극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컸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랄까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셨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어떻게 세월이라는 건 참 빨라서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도 거의 한 8년? 7년 반이죠. 네, 그 정도 됐고 세월호 사건도 벌써 3년을 넘어서 4년째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속 시원하게 해결된 건 단 하나도 없고, 그래서 대표님을 모시고 그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신 게 그때 세월호 처음 이제 이 사회적 논쟁을 처음 제기하신 분이 아버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논쟁들이 지그재그론이나 뭐 이렇게 다 나중에 이게 주 논쟁, 사회적 논쟁, 의혹의 대상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장에 신뢰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까먹으셨죠? 부정선거까지. 그렇지. 네, 2010년, 2013년, 14년 천안함과 세월호 사이에 2012년 그렇죠. 2년 토리에요. 부정선거가 또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명박 씨를 죄를 물어야 된다는 얘기는 천안함과 부정선거 두 개면 된다. 근데 그 사이에 5년 만에 1심 판결 나왔었고요. 천안함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본인은 좀 힘든 병에 걸리셔갖고 병과의 투쟁을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어떠십니까? 건강은 어떠십니까? 네, 이제 4년 반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치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4년 반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으니까요. 네, 많이 염려를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그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해 주셔서.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다 아시죠? 뭐 천노, 서프라이즈 뭐 등등등 하시면은 제가 보기엔 이분은 분야를 가리지 않는 천재에 가까운 그 진보 진영에 있는 5명의 천재 중에 한 명.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요, 이상하게 제가 경험을 했던 것들이 터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김해에 사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끔씩 봉화마을 가세요? 안 가본 지 오래됐습니다. 왜요? 저는 이제 또 연초에는 꼭 찾아뵙기도 하고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물론 대통령님 뵙고 싶고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실을 밝히고 난 다음에 조용히 찾아뵙고 인사드릴 생각입니다. 그때 저희한테 제공해 주신 파일 중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사실상의 마지막 그런 파일도 저희들이 방송을 인터뷰죠. 인터뷰. 그때 서프라이즈하고 인터뷰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돌아가시기 8개월 전, 2008년 여름이었습니다. 저희 새날 그 에피소드에 나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인터뷰, 생전 마지막 인터뷰도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요.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매주 세월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그쪽 연구하는 팀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억이 나요. 어디까지가 대표님하고 마지막이었냐면 세월호 이거 끌어올릴 때는 직립해야 된다 이거였었거든요. 결국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 와서 이제 와서 직립시키겠다 이거 아니에요. 네. 처음 이제 금년 봄이었죠. 3월 달에 이제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 인양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해저에 가라앉은 채 그대로 떠서 올려서 바지 위에 올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때가 3월 30일이었습니다. 세월호 인양 방식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배는 무조건 바로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선박이라는 것은 물 속에 있을 때, 그 부력이 있을 때에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누워있는 어떤 배들도 전 세계 어떤 해난 사고에서도 선박은 바로 세운 다음에 플로팅 도크에 띄우고 다시 그것을 드라이 도크로 들어가서 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눕혀서 인양을 한다 그래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방식은 고대 유물이 나는 방식이거든요. 고대 유물 말하자면 이제 뭐 1000년, 2000년 전에 가라앉았던 목선이 뭐 그것이 보물선이든 어떤 청나라 배든 그 배를 인양을 한다고 하면은 잘못하면 바스러진단 말이죠. 그럼요. 예, 잘못 건드리면 부서지고 하기 때문에 배 밑바닥에서부터 완전히 떠서 인양하는 방식. 그건 눕혀서 있는 그대로 원형 그대로 이제 인양하는 방식이 고대 유물 인양하는 방식인데 세월호는 철선이란 말이죠. 그리고 가라앉은 지 불과 뭐 3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물론 해수에서는 철판이 부식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부식하진 않아요. 선실 쪽이나 이런 때는 좀 바스러지긴 하겠지만 그 외에 선체 바디 그 자체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바로 직립한 다음에 인양을 해야, 그리고 이제 그 상태가 돼야지 육상에 올라오더라도 우리가 조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신도 수습을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고, 그걸 원활하게 하려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것이 사람이 통행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사람이 통행을 하려 그러면 있던 그대로 모습이어야지, 우리가 아파트를 90도로 눕혀놓고 생활하라 그러면 생활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선체를 옆으로 누워놓고 시신 수습을 하고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였죠. 그래서 이제 바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그렇죠. 목포 신항이라고 하는 그 야적장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배가 야적장으로 올라온다는 거는 그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이 전원 소켓 하나 없지 않습니까? 뭐 부랴부랴 이제 설치를 했겠지만 선박은 조선소로 가야 돼요. 그 목포 신항 인근에만 하더라도 대불 조선소부터 해서 조선소가 무진장 많거든요. 엄청나게 큰 조선소입니다. 중공업 단위의 그런 조선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선박과 관련된 모든 설비와 장비, 기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털어낼 거 털어내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클리닝할 것도 클리닝을 하고, 그리고 조사를, 정밀조사까지도 가능한 부분인데, 옆으로 눕혀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목포 신항의 야적장 올라왔다. 우리가 이제 요리를 얘기를 예로 든다면, 셰프들을 모아놓고 요리 경연을 하면서, 주방으로 가야죠. 그죠? 주방 설비가 있는 주방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당 한가운데 모아놓고 요리하라 그러면 웃기잖아요. 모든 설비 다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눕혀서 올라오고 야적장으로 올라간 것은 한마디로 대충 조사를 해라. 그렇죠. 대충 하는 등 마는 등 대충 하고, 그다음 시신 수습하고, 그 다음에는 해체를 하자는 의미나 똑같습니다. 해체해서 빨리 이 배를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죠. 모든 설계는 시상철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수직제와 수평제가 있잖아요. 수직제는 그렇죠. 중력 방향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이 중력 방향에 작용되는 수직적인 힘을 수평제가 볼트로 잡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힘은 45도 사인장으로 작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눕히면 사인장이 바닥이 되는 거예요. 45도가.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를 붕괴될 목적으로 눕힌 거예요. 원래.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게 너트가 연결하는 너트나 용접들이 강도가 다르거든요. 수직제와 수평제가. 그러니까 이걸 그냥 눕혀서 하면 오히려 진흙의 힘으로 인해서 안전율이 0.5 정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정률을 넘어서 한쪽으로 이 뻘이 쏠려서 배 안쪽 완전히 붕괴돼 버리기를 원하는 누군가가 눕혀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럴 목적으로까지는 그렇죠. 저는 생각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럴 목적보다는 왜냐하면 선체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약간의 변형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변형은 있는데, 왜냐하면 선체는 하부제 다르고 옆판 다르고 모든 것이 두께부터도 달라요. 다르고 내부를 소위 말하는 사람으로 치면 뼈와 마찬가지로 프레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 프레임들의 강도가 다 다르고. 그렇죠. 요즘 선박은 뭐 리베이스로 연결하는 배는 없습니다만 다 용접이지만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손상을 입었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옆으로 붕괴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옆으로 눕힌다는 것 자체가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 강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해수도 그렇고 모를 리가 없는데 그렇게 결국 인양을 했죠. 근데 이제 이번 10월 27일 날 와서 직립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와서 직립을 하겠다는데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시신 수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 또 하나는 정밀 조사를 하기 위한 목적.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처음부터 인양을 할 때 그 두 가지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 두 가지를 하겠다고 인양을 해놓고 지금 와서 그 목적으로 해서 바로 세우겠다. 즉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인양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자기 고백이거든요. 결국 근데 그 사이에 변화라는 게 뭡니까? 정권이 바뀌었죠. 정권이 바뀌었고 이제 조사요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주어졌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것을 눕혀서 인양을 하기로 결정한 당사자, 그리고 또 야적장으로, 조선소가 아닌 야적장으로 오게 한 그 당사자가 누군지는 분명히 책임 있게 밝혀야 됩니다. 우리가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세월호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사건으로서 진실 규명이 되기를 굉장히 국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경이 옛날에 구조를 하지 않았던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배를 인양하는 과정에서의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밝혀져야 된다. 즉 우리가 다시 배를 바로 세우려고 하면 배를 바다로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바로 세운 다음에 그다음 조선소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67일이라는 기간이 또 연장이 되고 68억이라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면 국민의 혈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결정한 당사자는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라도 그 사람은 그 책임을 반드시 지우도록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훨씬 이전부터서도 신상철 대표님 같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안 하지?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너무 그 미수습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 누구도 그런 인륜에 관계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못했죠, 사실은. 세월호 6월 은폐 이원 부분도 그 당사자들 있잖아요. 수습본부장, 부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이미 몇 개월 전에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저 사람들은 제2기 특조위가 만들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는 방해 인물들로 이미 규정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예, 네. 이제 저 사람들이 물러갈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럼 새로운 인물들이 다시 조사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3월 30일 그리고 4월 4일, 4월 7일 해서 세 편의 글을 인양과 관련해서 글을 썼는데, 세 번째 글에서는 제가 그랬습니다. 제목을 세월호는 배다, 목포는 항구다라는 노래처럼 세월호는 배다라는 타이틀로 제가 글을 썼는데, 왜냐하면 배는 기본적으로 이 배가 충돌을 했다든지 외판이 큰 구멍이 났다든지 그런 사고가 아니라면 내부에 있는 물만 빼는 뜨는 것이 배입니다. 그럼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자체적으로도 띄울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선박인데, 해저에 가라앉아 있을 때 구멍을 얼마나 뚫었습니까? 그죠? 100몇십 개 구멍을 뚫었죠? 끔찍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 구멍을 왜 뚫었는지 도저히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구멍을 통해서 엄청난 유속의 그 조류가 얼마나 셉니까? 그죠? 그 해수가 들랑달랑 하면서 많은 뻘들이 들어갔죠? 그 뻘들이 들어가면서 또 그다음에 그 시신들이 유실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한 증거물들도 그 뻘만 우리가 걷어내는데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습니까? 돈도 많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구멍을, 멀쩡한 배에 구멍을 왜 뚫었는지, 결국은 모든 과정을 되짚어 보면 정상적인 어떤 그 수습 과정이나 또는 인양, 그 모든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밖에 그렇게 했다고밖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세월호를 다루다 보니까 아는 흐름인데, 배를 끌어올리는 방식에 뭐 플로팅, 독이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배 안에다가 풍선을 집어넣어서 바람을 집어넣어가지고 올리겠다, 그런 목적으로 뚫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끌어올리는 방식 자체는 하지 말라는 방식을 통해서 끌어올렸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해라, 결국엔 그걸 바뀌었거든요. 거기 돈이 또 들어갔어요. 나쁘게 보면, 의도성만 보면 세월호를 사실상 해체 수준에 가깝게 뚫어버리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방식을 택했던 게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방식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선체 내에 수많은 어떤 에어백, 그죠? 에어백을 넣어서 거기다 공기를 주입해서 띄운다 하더라도, 세월호는 화물선이에요. 그죠? 램프가 있지 않습니까? 좌우로 램프가, 큰 게 램프가 있는데, 그 램프만 열어졌으면 그 안에 얼마든지 사람이 통행이 가능한데, 그 무슨 배 옆에다가 구멍을 뚫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변명에 불과하고, 우리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인양을 하려고 맘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았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구멍을 뚫은 이유가 안에서 아예 배가 붕괴되기를 원했거나, 또는 인양 과정에서 아예 절단이 나버리기를 할 계획으로 난 뚫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워낙 100몇 개를 뚫어도 배가 너무 튼튼한 거야. 그래서 붕괴가 안 됐다,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됐다, 그들의. 그렇게도 추정하지. 저는 도저히 지금 지나보면, 그때는 화가 나서 머리가 뜨거워서 제 말 못했지만, 집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곰곰이 세월호를 그려보세요. 왜 구멍을 뚫었을까? 저는 지금 이해를 못해요. 네, 반드시 밝혀야 될 부분이죠. 예,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고요.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지연이 됐고 이런데 왜 뚫었을까? 그것도 100몇 개를. 세월호 진실을 지금 밝히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진실을 밝히고 싶어하는 정부니까. 그러면 그 최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우리가 세월호 이야기하다 보면 중구난방일 때가 있거든요. 뭐가 코한지를 모르겠어요. 구조를 하지 않은 거죠. 중요한 것은 구조를 하지 않은 겁니다. 선박 사고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에 어떻게 적절히 구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가가 국가의 업무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국가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선박이라는 것은 쉽게 침몰하지, 쉽게 전복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선박이에요. 일반 자동차 같으면은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한쪽으로 급하게 핸들을 틀면 차가 뒤집어지는 건 당연하지만 선박은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한쪽으로 급하게 끝단까지 탈을 돌려도 절대로 전복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게 선박입니다. 그러면 왜 됐는가? 전복되는 컨디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복됐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획 침몰설에도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편인데 왜냐하면 이미 전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인지하는 순간도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선박이거든요. 발라스팅을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뭐 화물이 쓸려 나갔다 하더라도 화물이 쓸려 나가고 나면 화물이 쓸려 나가는 만큼 안정성은 오히려 복원됩니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배를 바로잡을 수가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었고 하는데 왜 안 했을까라는 부분. 그다음 우리 선원들의 그 기이한 행동들을 보게 되면은 물론 어벤던십 배를 포기하라는 명령 내리지 않은 것도 잘못이지만 원천적으로 그것보다도 선원들의 모든 그 행동들 자기는 먼저 탈출을 해버리고 그죠? 남은 상태에서 이 배를 어떻게든 그 안정화시키려는 어떠한 노력을 한 흔적도 없어요. 내부 발라스팅뿐만 아니라 구조에 관한 모든 것도 하는 흔적이 없이 자기들만 빠져나가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경의 수많은 그 어떤 그 어심스러운 행동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 일반 개인 차원에서는 접근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나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뭐냐면 정보 청구 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천안함 재판을 하면서 지금 천안함 재판이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이 사건이 1심 끝나고 이제 항소심도 거의 끝무렵이거든요, 지금이.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즉, 이 선박이 어디서 어디로 어떻게 항해했는지 소위 말하는 항적, 그 다음에 그 사고가 났을 당시에 이 내부에서 일어났던 어떤 통신들, 교신 기록, 배가 사고가 났으니 함장과 그 다음에 또 이 이함대, 그 다음에 그 해작사부터 교신이 빈번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신 기록. 그리고 이제 이 천안함이 항해하는 그 루트 옆에 보면은 그 백령도 옆쪽에 초소들이 참 많습니다. 초소가 지금 10개 가까이 있는데 모든 초소마다 소위 말하는 TOD 촬영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모든 이 TOD 초소에서 사고 순간을 다 잡지는 못했지만 어느 초소에선가 사고 순간을 잡았던 영상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봐요. 근데 국방부는 그 많은 초소 중에 단 한 군데, 그것도 천안함 폭파 순간은 없는 이후의 장면만을 공개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정보들, 이러한 것들을 공개하라고 제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요. 우리 그 사이트는 open.go.kr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그 정보 공개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공개해라 하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한 10몇 가지 아이템, 그다음에 뭐 천안함이 이함대 평택에 들어갔을 때 그 이후에 선체를 손을 봤던 수리했던 내역들이라든지, 심지어 소위 말하는 1번 어뢰 있지 않습니까? 그 1번 어뢰를 국방부는 처음에 공개를 하고 난 다음에 유리케이스에 넣어서 전쟁기념관에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네티즌들이 가서 막 열심히 사진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카메라를 가져가서 찍어서 이게 무슨 뭐 멍게가 나오고 붉은 멍게 유생이 나오고 또 그다음에 구멍 안에서는 조가비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알 수 없는 해양 식물체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체들의 어떤 그 사체도 나오고, 이게 과연 어뢰가 삼천도 터졌다는 어뢰가 맞느냐, 얼마나 이게 바닷속에 있던 고물을 가지고 왔느냐, 별 이야기가 다 나오니까 국방부는 그거를 싹 가지고 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 지하 창고에 집어넣어버리고 현장에는 모조품을 설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공개를 해라. 소위 말하는 스모킹건이라 그러고, 반토막 난 천안함은 평택에다가 거치를 해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보게 하면서 왜 어뢰는 보게 하지 않느냐.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공개해라. 이러한 거를 공개 청구를 했더니 제도가 좋은 게 일단 열흘 내는 답변을 주게 돼 있어요. 정부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열흘 만에 결과물을 내지 못하면 열흘을 더 연장해서 제시를 하게 돼 있는데 제 경우는 열흘 만에 답변이 왔어요. 열흘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그다음에 20일 만에 연락 오기를 국가기밀이다. 군사기밀이고 그리고 또 교신 기록이나 이런 거는 개인 신상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다음에 의뢰 같은 경우는 적성 물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를 붙여서 정보 공개를 하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청구를 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대응을 예상을 해서 제가 국방장관, 송영문 국방장관, 민주당 국방장관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명박 대 장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방장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송영문 국방장관한테 공개 서신을 띄웠습니다. 저희 사이트에 올려서 송영문 국방장관에 대한 공개 서신 해서 이러한 것을 내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쭉 항목을 적어주고 그리고 예상컨대 지금도 현재 국방부의 수뇌부들은 그 당시의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군사기밀을 앞세워서 이것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장관님께서 이걸 좀 신경봐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내가 공개적으로 서한도 띄우고 장관실에 등기 속달로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예상대로 군사기밀이라고 해서 안 했거든요. 그 다음 절차는 행정소송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앞단계가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점은 뭐냐면 행정소송은 사법부에다가 재판을 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판사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 절차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사법부로 공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법 절차가 필요하고 당연히 어떤 소송 절차가 필요하고 또 비용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전 단계로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단 대상이 행정부잖아요. 행정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세월 같은 경우도 해양경찰청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속할 겁니다. 그럼 행정부에다가 우리가 행정심판을 넣게 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부 내에 하나의 별도의 기관입니다. 지금 세종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거를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 가기 전 단계로 행정심판을 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바로 행정소송을 하면 행정심판을 거쳐서 오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럴 경우도 있고 해서 저는 순차적으로 일단 행정심판에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도 공개를 안 하면 그다음에 행정소송으로 단계를 갈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세월호 같은 경우에 해경의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 해경청에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 그래서 open.go.kr 들어가면은 거기 들어가셔서 심지어 해양경찰청장이 결재한 문서까지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서 열람도 할 수 있고요. 의문점들. 우리 한 가지 보도된 것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3등 항해사고 3등 기관사가 선장 보고 출항하지 말자고 울며불며 애걸복걸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도 명쾌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처음에 해양경찰청에서 선장을 데리고 와서 하룻밤 지었지 않습니까? 예. 궁금하잖아요.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해양경찰청 누가 선장을 데리고 가서 하룻밤 지은 곳이 어디며 왜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라고 정보 공개 청구를 해보자는 거예요. 전 지금 천안함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또 우리 보면은 사고 당일날 아침 7시 20분 전후에 분명히 KBS 방송에서 두 아나운서 남녀 오상진 아나운서를 알고 있는데 대화를 하던 중에 자막이 뜨고 제주에서 인천 제주 간에 여객선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뭐 기울고 있다 뭐 그러한 내용이 자막이 떴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봤다는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내가 아침에 뭐 어머니한테 가는데 뭐 그 시간에 봤다. 그다음에 식당에서 먹고 있는데 화면상으로 봤다. 심지어 오늘도 저한테 메일이 온 분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그날 아침에 그러한 내용을 내가 봤고 들었고 그러한 내용을 주변에 이야기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 이거는 KBS에다가 우리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제 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되면 천안함이 마무리가 되면 세월호 사건도 다시 들여다볼 생각인데요. 그러면은 KBS에다가 그 당시에 자막이 떴다면은 그 당시에 편성했던 사람들부터 아나운서부터 모든 사람이 그 관련이 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KBS 측, 방송통신위를 통해서라도 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네티즌들이 이 사건의 진실을 하나하나 이제 접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절차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적 사건에 대한 궁금한 점의 지점을 찾아서 open.go.kr 들어가서
공개 정보 청구를 많이 다수가 할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소갈이 하지 말고 SNS 올리지 말고 open.go.kr 가서 올리자. 떼거리로. 네. 궁금한 거 올리면 답변하게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에 응하지 좋은 않으면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심판 행정 심판은 심판.go.kr이에요. SIMPN이에요. 굉장히 쉽네요. 네, 심판.go.kr 하면 돈도 안 들어요. 행정 심판. 저도 이제 행정 소송 안 하고 심판했던 것은 돈이 안 들기 때문인데 그래서 일단 행정 심판부터 들어갔는데 그것도 비용도 들지 않고 절차도 간소해서 우리가 소송장을 하나 쓴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소장 하나 쓰려 그러면 뭐 변호사든지 법에 대해서 아는 분들도 법무사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요즘 좋은 것은 그 절차대로 입력하라는 것만 딱딱딱 입력하면 소장이 하나 만들어져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청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예.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핵심은 이제부터입니다. 천안함 재판이 정말 오래 걸리고 있어요. 보통 다른 재판 같으면 보통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2, 3년 안에 끝나는 재판들 아닙니까?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셨을까봐 천안함 관련해서 신상철 대표님이 당시에 민주당 목세 조사위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초반에 굉장히 이상한 짓, 정부 의도대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못해 하고 거기를 나오셨고 밖에서 이러이러한 의혹 제기를 계속 하던 가운데 고소 고발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재판이 지금까지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1심 결과는 사실 그렇게 뭐 썩 원하시는 결과가 나온 건 사실 아니에요. 34개 항목이 기소가 됐거든요. 34개 항목 중에서 32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2개 항목에 대해서 유죄가 나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죠. 그런데 지금 2심 재판 진행 중이신데 2심 재판에 지금 재판 횟수 지금 몇 번째쯤 지금 한 거예요? 항소심이 지금 8차인데요. 2010년 이제 3월 26일에 이제 천안함 사건이잖아요.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해 5월부터 제가 조사를 받았고 8월 달에 기소가 돼서 9월 달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 2016년 1월 25일 날 이제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5년 반이 걸렸죠. 1심이 종결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항소심 들어와서 지금 항소심 8차 공판을 지난 11월 14일 날 8차 공판을 했고 내년 1월 9일이 9차 공판이 마지막 공판입니다. 마지막 증인이 이제 출석하게 되는데 내년 1월 9일이면은 사실상 항소심 공판이 완전히 끝나고 그 이후에는 뭐 검찰 구형 그리고 이제 판사 법원의 재판부의 선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이유는 또 뭐 만약에 유죄가 되면 제가 항소를 할 것이고 상고를 할 것이고 만약에 또 무죄가 되면 또 검찰이 상고를 하겠죠. 그러면 또 대법원 절차를 또 밟게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제 1심, 2심 합쳐서 벌써 7년 반, 1심만 5년 반이고 2심이 2년 동안 오니까 이제 7년 반 동안 재판이 길게 온 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의구심이 또 드실 부분이 계실 텐데 또 한편으로는 왜 재판 사법부에서 이 사건을 질질질 끄느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사건 자체가 굉장히 이제 방대하고 복잡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해군과 심지어 이제 저쪽 뭐 해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은 자기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해군 측, 그다음에 조사본부, 합조단 쪽은 해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는 쪽이고 해서 두 사람은 고소, 두 사람은 고발인데 다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이제 정보통신법에 의한 인터넷을 활용한 명예훼손 사건이 밑에 베이스에 깔려있지만 그 속에는 진실에 대한 논쟁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명예훼손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는 법리적인 다툼도 있지만 그것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제가 진실에 근거해서 이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허위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했는지 부분은 형량이라든지 양형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러한 점을 저는 기대를 했던 부분이고 사실 또 그렇게 왔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국방장관을 고발을 했지만 기각되는 바람에 제가 사법부로 끌고 가지 못했지만 역으로 그분들이 고소 고발을 해주는 바람에 이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저로서는 큰 소득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이 사건의 실체와 그다음에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떻든 이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법정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물어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1심에서는 한 60명 정도의 증인들을 출석을 시켰고, 항소심에서는 한 10몇 명의 증인을 지금 신청을 했는데,
사실 대부분의 증인들이 저한테 유리한 증인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방부의 당사자들이나 그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에 관련된 사람이나 또 국방연구소와 관련된 분들 또 국방부와 함께 작업했던 분들이 저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제 지난 재판 중에서 저한테 좀 유리하다기보다는 저한테 유리한 것은 진실을 말하는 분들이죠.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해외에 있는 과학자분들, 서재정 박사님, 이승원 박사, 그리고 또 그 안동대학교 정경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과학자분들 중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것을 어떤 공적인 기관에서 의뢰를 받아서 실험을 했던 정경 박사님 같은 분들, 그다음에 안수명 박사님 이런 분들은 진실만을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또 저쪽에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님 같은 경우도 오랜 동안 인양업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익혀고 또 경험했던 그런 거를 법정에서 진실대로 말씀해 주신 분들이죠. 근데 그런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국방부의 논리대로 또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이제 주장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왜 증인으로 신청을 해야 되느냐. 심지어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변호사님들이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 증인은 분명히 신 대표한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 뻔한데 나와서 국방부의 주장만 앵무새처럼 할 수밖에 없는데 왜 불러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분들이 진실을 말하든 거짓을 말하든 이 사건에서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나 또는 그 단체, 그 소속 기관, 그런 연구기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으며 그리고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증언하는 내용을 그대로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역사의 기록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렇죠. 사법적인 기록이고 이 엄청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거기에 인볼브했던 사람들의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사초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이걸 리뷰하고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데 대표적인 경우로는 우리 한국선급협회라는 기관이 있는데 세월호 때도 그 기관에 또 많이 거론이 됐죠. 한국선급협회의 이제 김종현 연구관 같은 경우는 천안함 진상조사 조사위원이었어요. 그분이. 저도 조사위원이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KR 조사관이 조사위원으로 와 있다는 거를 제가 알고는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 초기에. 왜냐하면 제가 조사하러 현장에 갈 당시에 한국선급협회에 조사관이 있다면은 든든하다는 느낌이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 같으면은 정말 확실하게 조사를 하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해운 계통에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조선소에서 감독 생활을 하고 했을 때에 함께 일했던 그런 한국 선급협회 또 미국 선급협회 이런 선급협회 기관의 조사관들은 굉장히 실력도 있거니와 또 상당히 이제 정확하게 조사하는 그러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천안함 사건에 투입된 조사관이라면은 진실대로 얘기를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이 조사가 완전히 끝나고 천안함 사건이 마지막 종결되는 시점까지도 그분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그분의 의견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분이 반론을 제기한 것도 본 적이 없고 어떤 의견인지를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정 증인으로 신청을 했죠. 물론 우리 변호사님들의 몇 분은 반대를 하셨지만 저는 이제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선급협회라는 공적 기관, 이 기관은 선박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또는 새로 만들어지든지 수리를 하든지 모든 업무마다 한국선급협회가 인볼브를 해서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또 승인을 하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천안함과 같은 이 중대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선급협회의 공적인 그 사람이 대표이면은 그 사람의 발언은 바로 한국선급협회의 공적인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그러한 기록을 반드시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법정으로 출석을 시켰고 한 2시간여에 걸쳐서 저희가 질문과 질의응답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국방부와 거의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끝났습니다만 그러한 기록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사실은 사실대로 사실이 아닌 거짓은 소위 우리가 위증이라고 말하죠. 그 위증은 위증대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 세세하게 하나하나 기록되는 과정. 그러다 보니 증인들이 최대한 많이 이제 출석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또한 시간 또한 그만큼 지금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어떠한 중간에 이런저런 뭐 변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
어쩌면은 정상적인 절차로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이 지원한 게 아니라 대표님이 역사를 쓰고 계시네요. 오히려. 어쩌다 보니까 그걸 네. 쓰는 사초가 돼버렸습니다. 예. 이게 개요예요, 개요. 이게 말씀하신 게 개요였고,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다루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다뤘던 것 중에 30년 된 칼기 폭파 사건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5.18 진상조사 TF도 만들어졌는데, 그게 37년 됐죠. 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지금 4년째 가고 있고요. 천안함은 지금 8년 가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8년 넘어가고 있죠. 근데 기대가 큰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요. 예전에 천안함은 북한 소형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초기에 그랬습니다. 네. 그때 해군 참모총장일 때 이야기인가요? 어쨌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여론의 힘, 구체적인 증언들이 이런 게 좀 나오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이게 미칠 영향이 저는 세월호 사건까지도 영향이 있다고 봐요. 어떤 그런 진실들에 대해서 고급 정보에 접근해 있는 사람들만의 정보로 뭔가 국민들을 정말 많이 현혹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번 항소심에서 중요한 증언이 나왔다고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 여쭤보려고요. 네, 지난번 이제 재판인데요. 이제 11월 14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증인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우호적인 증인은 극히 적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특히 국방부와 함께 작업을 한 분들은 당연히 국방부의 주장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외고 있습니다. 근데 국방부와 함께 작업을 한 회사입니다. 88 수중개발이라고요. 그 한미를 인양했던 업체예요. 거기에 이제 인양했던 업체의 부사장이 이제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는데 애초에 저희가 이제 증인으로 신청한 분은 그 부사장이 아니라 사장이었습니다. 88 수중개발의 사장인 정성철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게 2011년이에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그 다음 해에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왜 신청을 했냐면 88 수중개발이 한미를 인양을 할 때 한미를 들어 올렸으면 물 위로 올렸으면 바지선에 싣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안 가요. 안 가고 뭐 날씨도 안 좋고 뭐 체인을 하나 더 걸어야 된다는 핑계를 대면서 어디론가 저수지물을 가자고 국방부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반발을 해요. 왜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 그대로 바지선 싣고 가면 된다. 이거는 인양업계의 상식이고 그냥 부산말로 가짜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가면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국방부는 자꾸 저수심으로 가라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저수심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곳에서 5일간을 머무르다가 결국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저수심으로 이동한 배경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했으며 그동안에 어떤 작업이 있었으며 굉장히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정성철 대표한테 물어보겠다 해서 사장을 불렀는데 이분이 안 나오세요. 법정에. 안 나오고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고 물론 1심이 끝날 때까지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1심 끝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그럼 현장 소장이라도 법정으로 부르자. 그래서 이제 88 수중개발의 사장 대신에 권만식 현장 소장을 법정으로 불렀는데 별로 물어봐도 영양가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냥 뭐 잘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얼버무리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항소심 들어와서는 다시 또 사장을 다시 부른 거죠. 그랬더니 또 이제 안 나오시고 이제 안 나온 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하세요 주로.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입원했다는 거를 재판부에 통보를 하면 또 못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역할을 했던 본사에서 역할을 했던 부사장은 이제 사장의 아드님이에요. 아들인데 정호원 부사장. 네. 그 당시 이제 32살인데 이번에 법정 나올 때 보니까 이제 39살 됐죠. 와. 세월이 그만큼 흘러서 저보다 한 살이 더 40살 그러니까 불혹의 나이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 대신 나온 아들이 또 얼마나 또 증언을 또 진실대로 할까 사실 처음에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재판이 시작되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천안함 재판 7년 반 동안에 국방부와 함께 또는 그쪽 편에서 또는 함께 작업했던 사람들 중에서 나온 증언 중에 이렇게 진실만을 얘기한 분 제가 처음 봤어요. 자신이 겪었던 거, 그다음 자신이 봤던 거, 그다음에 자신이 인양업계에서 일을 하고 또는 그다음 또 해군 출신이더라고요. 또 해군으로서 이제 복무하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사실대로 말한.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진실 그 이상의 증언을 토해낸 최고의 증인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만큼 정말 참 많은 얘기들을 해준 증인이 지난 11월 14일 날 법정에 나왔었습니다. 정권교체 효과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처음에 이 배를 올려서 저수심으로 이동을 하라고 국방부가 요구했을 때
강력하게 반발하는 인터뷰를 여러 차례 해요. 매일경제하고도 하고 세계일보하고도 하고 또 이제 여러 한 4-5개의 매체하고 국민일보도 하고 국민일보하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강한 불만을 토해내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서 과연 법정에서도 그때의 그 기백이 그대로 살아 있을까라고 처음에는 기대를 안 했는데 여전히 그런 캐릭터나 그런 것이 아주 올곧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의 증언을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재판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시길래 이게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절단면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절단면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천안함의 이 절단면이 어떻더냐고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절단면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폭발한 배와는 다르다. 일단 굉장히 핵심이네요. 그죠. 천안함 절단면은 폭발한 배와는 다릅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천안함에 폭발이 없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최초 목격자의 증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쩌면 아니요. 근데 이 정호원 부사장은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현장에는 없었고 부산에서 모든 데이터를 영상으로도 받고 사진으로도 받고 하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어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저도 저 현장 가서 좀 배를 보기 전에는 올라온 배의 모습 사진만 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배에 대한 전문가들이라면 사진 영상이나 이런 걸 만나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폭발한 배와는 어떻게 다르냐라고 이제 대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폭발한 배의 경우는 이것이 외부 폭발이든 내부 폭발이든 폭발한다는 것은 압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터지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두라 3호. 두라 3호가 이제 2012년 1월 달에 인천 앞바다에서 폭발했는데 그 배는 휘발유를 싣고 가던 배예요. 그래서 정원 부사장도 폭발한 선박을 인양한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 얘기를 했어요. 두라 3호 인양을 했었다 했는데 그 배는 이제 인천에서 휘발유를 다 풀고 그러면 이제 이 창 안에 휘발유 가스가 가득 차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가스를 전부 다 배출을 시켜야 안전하게 되는데 통상 이 배들이 항 내에서 배출 작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출 작업을 하는 동안에 항해 하역 이 부두에 접안하고 있는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일단 출항을 해서 한바다에 나간 다음에 바다를 항해하는 중에 그 작업을 주로 하거든요. 그걸 우리는 이제 전문 용어로 가스 프리라고 합니다. 가스를 이렇게 방출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모든 선원들이 이제 공구를 하나씩 들고 이 선창 내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이제 문도 열고 베개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아마 추정컨대 그 안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저는 사망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추정컨대 거기에 작업하러 내려가던 분들이 주로 이제 장비를 갖고 가지 않습니까? 몽키 스패너라든지 그게 부딪히면은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내려가다가 이제 철판 사다리 같은 데 부딪히게 되면 그 스파크에 그 가스가 폭발한 겁니다. 그게 폭발하면서 선창 뚜껑이 완전히 하늘로 젖혀져 버리고 좀 더 날카롭게 전부 다 찢어지고 그다음 배도 반토막이 나고 11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중에 4명의 시신은 찾지를 못했어요. 또 시신은 어떤 상태냐라고 물어봤죠. 물어보니 그 중에 이제 사망한 사람들은 전부 다 팔다리가 찢어지는 그런 상태고 그나마 찾지 못한 분들은 참 표현하기 뭐하지만 벽에 발려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만큼 그렇게 돼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알파 잠수의 이종인 대표가 그 두라 3호의 인양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한테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왔거든요. 그 벽에 있는 시신을 상태를 이 핸드폰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신 대표 이게 폭발이야. 폭발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라면서 이제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는데 워낙 비참한 모습이라서 제가 한 번도 공개를 한 적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것이 이제 폭발 사고의 유형이고 또 폭발로 인한 폭발이 있으면은 인체가 가장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거든요. 거기에 대비를 한다면 천안함은 폭발한 모습도 아니지만 또 시신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저는 익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발로 인해서 귀에 고막이 터졌다든지 이비인후과 손상이 있다든지 이러한 시신이 단 한 구도 없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과 대비가 되고 그래서 아무튼 이 정호원 부사장이 천안함의 그 절단면 상태는 폭발한 배와는 다르다라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증언을 해줬고 거기에 이어서 그다음 또 뭐냐면 절단면 부분에 이 긁힌 자국들이 있는데 이 긁힌 자국은 큰 충격에 의해서 생긴 긁힘이라는 말을 했어요. 어떤 무엇과 충격을 받았는지 긁힘 자국들이 있었다. 그 말은 충돌이란 뜻이에요. 충돌. 제가 이 천안함 사건의 사고 원인을 처음에 애초에 자초를 한 다음에
바깥으로 이초를 하는 과정에서 배 밑에 다 긁히고 찢어지고 그물 걸리고 프로펠러 휘어지고 해서 나와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충돌로 인해서 반토막 났다고 제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제 정 부사장은 배 밑에 있는 스크래치들, 긁혀 있는 스크래치들은 해저에서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세 가지 말만 하더라도 그 외에 많은 증언도 있었지만 제가 주장하는 핵심입니다. 폭발 없었다. 그다음에 긁힘 자국은 해저에서 생긴 것이 그거 아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배 밑바닥에 쭉쭉 있는 스크래치들이 있는데 길이 방향으로 우리가 배를 봐도 옆쪽에 하얗게 쭉 긁혀 있는 자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배 제일 선저 하부 밑바닥에도 굉장히 신락 같은 그런 어떤 스크래치들이 많아요. 페인트가 벗겨진. 그걸 국방부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 배가 한미가 해저에 가라앉아 있을 때 조류가 워낙 세다 보니까 배가 이동을 해서 긁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참 난센스고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번에 정 부사장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박 자체가 천안함이 1200톤이잖아요. 반토막 나면 물론 길이는 함수가 47m고 한미가 38m라서 한미가 좀 짧지만 중량물은 한미에 있어요. 엔진룸, 가스터빈 이런 것들이 좀 더 한미 쪽에 중량물들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면 톤에지가 비슷하다고 보면 600톤이에요. 그럼 600톤이 거기다 물까지 먹었잖아요. 그죠? 안에 물까지 가득 찬 그 한미가 1000톤 가까이 됩니다. 1000톤. 1000톤이 바다 해저로 가라앉으면 쿵 하고 그다음에 한쪽 쿵 앉으면은 그냥 쿡 박히고 끝입니다. 거기서 뭐 굴러다니거나 아니면 조류에 휩쓸리거나 그런 일이 그렇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TOD 영상 중에 볼 수 있는 거는 반파되는 순간에 TOD 영상은 존재하지 않지만 반파된 후 3분 뒤에 영상은 존재합니다. 그 영상을 이제 자세히 보면은 함수와 한미가 분리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함수는 옆으로 누워요. 함수가 옆으로 눕는 메커니즘은 선박이 온전하게 한 덩어리가 되어 있을 때는 오뚜기처럼 서 있잖아요. 그 서 있게 하는 힘은 엔진 위에 엔진 배 밑에 하부에 수면 하부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의 무게로 이 오뚜기가 지탱이 되고 있다가 함수와 한미가 분리가 되고 나면 함수만 놓고 보면은 밑바닥에 무거운 게 별로 없어요. 선실밖에 없습니다. 위에는 보면은 함교 있죠, 그죠? 사람 거주고 함교 있고 그다음에 포탑이 있죠. 위가 무거워요, 함수는. 그러니까 이 배는 무게중심을 잃고 옆으로 쓰러집니다. 그게 함수가 움직이는 메커니즘이고 한미가 뚝 잘리고 중간 부분이 잘리고 난 다음에 한미만 놓고 보면 앞부분이 무거워요. 왜냐면 앞부분에 엔진이 있거든요. 뒷부분은 프로펠러만 있고 후타실이 있기 때문에 앞부분이 무겁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미는 앞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가서 꼬리를 하늘에 쳐늘고 그대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장면은 배 제일 뒷공무니만 남아있다. 즉 완전히 거꾸로 물구나무 서듯이 내려갔기 때문에 상상을 해보면 불과 47m밖에 안 되는 47m밖에 안 되는 수심에서 38m짜리가 들어간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고개 숙이자마자 해저에 닿겠죠. 그렇죠. 그죠? 고개 숙이자마자 불과 5m 내지 10m만 더 내려가면 그 앞부분이 먼저 닿습니다. 그런 다음에 뒷부분이 또 닿겠죠. 쿵 하고 내려앉겠죠. 그럼 끝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배 밑바닥에는 있는 흔적은 해저 속에서 뭐 조류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정원 부사장도 이야기했고 저도 주구장창 주장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즉 이 배가 반토막 나기 이전에 발생한 스크래치다. 그 이전에 어디서 좌초를 했다라는 것을 좌초라는 말은 그분이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그 이전에 생긴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또 옆에 이제 충격에 의해서 생긴 긁힘 자국 그거는 이제 무언가에 충돌을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엄시한 얘기였고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절단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군함에는 없는 페인트색을 보았다라는 참 핵심적인 기가 막힌 증언을 했어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 저 혼자만 열심히 주장을 하고 또 이제 그 의견서도 내고 했던 부분이고 재판에서도 판사한테 제가 좀 막 얘기를 하고 했던 부분인데 그거를 이분 입에서 통해 듣기로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질문한 내용도 아니에요. 근데 그 절단면에서 군함에는 없는 페인트색을 보았다. 즉 군함은 회색, 까만색, 빨간색으로 돼 있거든요. 천안함만 하더라도 이제 회색을 주로 군함이 쓰는 이유는 우리 어스름한 뭐 이런 바다를 본다든지 또 뭐 안개가 꼈다든지 이럴 때는 회색은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폐하기 좋은 색깔로서 회색을 쓰고 그다음에 까만색과 빨간색은 이제 배 밑바닥에 방식, 이 부식을 막기 위한 목적 또는 방호라 그래가지고 안티파울링이라 그래가지고 따개비라든지 이제 해조류들 그런 것들이 불가사리 이런 것들이 붙으면은 배의 속도에다가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붙지 못하도록 즉 그런 것들이 붙었을 때
죽게 만드는 그런 독성이 강한 페인트. 이러한 페인트들이 색깔이 이제 까맣거나 빨간색인데 결국 이제 이 천안함이 수리를 들어갔다가 페인트를 칠하면은 그 세 가지 색깔이 있는 거죠. 회색, 까만색, 빨간색. 그런데 그와 다른 색깔의 페인트를 보았다라는 부분은 참 기가 막힌 부분이 그게 어디에 있냐면 혹시 진실의 길이라는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제가 최근에 글을 몇 가지 쓴 게 있는데 그중에 페인트 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상세하게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 절단면 배가 반토막 난 것 중에 한미 쪽에 보면은 무언가에 쿡 처박힌 것처럼 푹 눌려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둥그렇게 이제 둥그런 물체가 들이받아서 그 부분이 둥그렇게 흔적이 남아있는 부분인데 거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아주 짙은 녹색의 페인트가 옆에 문질러져 있듯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짙은 녹색. 이게 몇 개월 지나고 나서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장관한테 증거인멸했다고 제가 고발장도 다시 또 작성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들의 목적은, 부식을 막기 위해서, 이 배의 부식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여기저기 농난 것도 다 털어내면서 싹 없애버려서, 현재는 볼 수도 없거니와, 처음에 사고 당시에는 있었던 이 페인트가 불과 1년 사이에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페인트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죠? 교통사고 났을 때 뺑소니를 하고 사라지고 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찾습니까? 내 차에 부딪힌 자국에서 내 차의 페인트가 아닌 색부터 찾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부품 조각을 찾아서 어떤 차량인지 이렇게 추적해 나가고 또 스키드 마크라든지 이런 걸 조사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천안함에도 그러한 흔적이 존재한단 말이죠. 더구나 이 천안함은 철판이잖아요? 철판이면 무언가 와서 들이받았을 때, 그 들이받은 녀석의 자기 본연의 구조도 이 배에다가 흔적을 남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뻥 뚫려가지고선 이 배가 그냥 반토막 나버렸다면은 아쉬운 일이지만 다행히도 이 배는 자세히 보면 좌현 한미 절단된 한미의 좌현 쪽에 보면 둥그런 부분이 콕 눌려진 부분이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조선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레디우스라 그래요. R이 뭐냐면 하나의 구를 봤을 때 구는 반지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원의 일부분을 딱 따놓고 보면 원의 일부분만 가지고 그 반지름이 얼마인가는 우리가 측정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건 공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천안함 좌연 쪽에 있는 둥그런 것이 쿡 눌려져 있는 그 움푹 들어간 부분에 레디우스를 구하면 역설적으로 천안함을 받은 녀석의 앞부분이 둥그런 녀석인 거니와 그것이 어떠한 물체인지도 우리가 추적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뭐 여태까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잠수함의 앞부분 둥그런 부분이 그대로 들이치면서 그다음에 반토막을 냈고 그러한 영상은 천안함이 반파되기 전에 어떤 3D 디멘전 하는 그런 도면 합조단에서 이 조각들을 전부 다 모아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만들어낸 영상에는 그야말로 명확하게 둥그런 물체가 들이받은 것이 나타나지만 반토막 나 있는 천안함에도 그러한 흔적이 존재한다. 충격입니다. 예, 그리고 그 라운드된 부분을 지금 뭐 망치로 깡깡이를 해가지고 바로 펴지 않았다면 지금도 있을 터인데 그렇다면은 상대방의 물체의 앞부분에 레디우스는 얼마다라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조선공학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그런 흔적이 현재도 천안함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이받은 놈의 머리 부분이 얼마나 라운드가 큰지를 알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네. 제가 군대에서요. 제가 폭파 지뢰병이었습니다. 전방에서 철원에서. 근데 제가 폭파를 시켜본 게요. 다이너마이트, TNT, 아모늄 나이트레이트, 그 다음에 컴포지션 C4입니다. 이렇게 폭발을 시켜보면요. 이거 그냥 일반 병장 출신도 알아요. 폭발 흔적이 전혀 아니고 이 색깔을 보면 지금 미군들이 자주 쓰는 페인트의 색깔 옅은 군청색 색깔이거든요. 한국인들은 이 페인트를 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전방에 보면 초소 같은 걸 페인트를 칠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통 1년에 한 번씩 전방 부대는 미군들하고 연합훈련을 해요. 사실은 실제로. 근데 그 연합훈련 하면 우리하고 색깔과 페인트가 달라요. 예. 장비도 다르고 다 페인트가 다르거든요. 다른데 이 색을 제가 보면 미군들이 자주 쓰는 색이에요. 저 확실합니다. 이거는. 느낌이 딱 그래요. 왜 그러냐면 비교를 서로 장비를 같이 훈련을 띄워보면 이 색이 미군 색과 우리 색이 다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배에 떠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 떠 있었을 때 미군이 왜 여기에 긴박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잘 몰라요. 그게 이제 4월 12일 날, 예. 3월 26일 날 가라앉은 배를 처음으로 이제 한미가 모습을 드러낸 날이 4월 12일인데 수면 위까지 올린 다음에 스톱을 해요. 근데 이번에 법정에서 이제 이 정원 부사장한테 물어봤는데 인양하기 직전까지도 국방부가 저수심으로 이동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걸 몰랐답니다. 예. 계속 극비를 붙였던 거죠. 그래서 일단 수면 위로 모습이 드러나니까 스톱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기상 상태도 안 좋고 그러니 체인을 하나 더 걸자. 그러는 이유를 대면서 저기 저수심으로 가자고 하니까 반발을 해요. 이 정 부사장이. 무슨 소리냐. 2가닥만 달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인양업체들이 이거를 물쏘고 바깥으로 끄집어냈을 때는 충분히 감당할 만큼 계산을 해서 올려오죠. 그것이 뭐 끊어진다든지 그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기상 상태가 안 좋다. 그 당시에는 기상 상태가 안 좋다는 핑계를 댔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법정에 나와서도 얘기가 그보다 훨씬 험악한 기상에도 얼마든지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했고, 사실 그 며칠 후에 미군이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인 날 역시도 기상 상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수심 상태에서 이동을 하는데 그 당일날 저수심 상태로 이동한 다음에 국방부에서 체인을 하나 더 걸라고 하니 하나를 더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정 부사장 이번에 이제 그 법정에 나와서 얘기가 체인을 걸면 짝수로 건답니다. 인양업체에서 2, 4, 6, 8장 2개, 4개, 6개 짝수로 걸어야지 홀수로 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봐도 하나의 물체를 들어 올릴 때에 앞쪽 하나, 뒤쪽 하나 2군데를 딱 걸면은 상당히 안정성이 유지가 되죠. 근데 가운데를 하나 더 걸었다? 그런데 바다라는 곳은 해상 상태가 안정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고 또 기상 상태에 따라 파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3가닥 중에서 가운데 가닥에 갑자기 집중적인 텐션이 가해진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3가닥 중에. 가운데 텐션이 주면은 똑 부러지는 수가 있어요. 예. 그죠? 즉, 앞쪽, 뒤쪽에는 어떤 이 무게가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에 한 군데만 집중적인 어느 순간 집중적인 하중이 가게 되면은 부러질 수 있죠. 더 위험하죠. 근데 앞뒤로 잡으면은 그런 일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3가닥은 오히려 더 안정성을 해치는 그거를 국방부가 요구했다는 결론이고, 아무튼 4월 10일 날 이동한 다음에 체인을 걸고 그 다음 날은 그 외에 부수적인 작업을 하다가 중요한 것은 4월 14일이에요. 4월 12, 13, 14, 15, 16 즉 5일 동안 머물다가 평택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중간인 4월 14일 날, 이날이 왜 중요하냐면 1심 때에 이 88 수중 개발의 현장 소장을 맡았던 권만식 소장을 법정으로 불렀을 때도 이 부분을 물었는데요. 4월 각 날짜마다 무엇을 했느냐 물었을 때 4월 14일 날은 무엇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물었어요. 저희가. 왜냐하면 4월 14일은 아주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왜 특별한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뭘 했냐 했더니 기상 상태가 안 좋다는 이유로 현장 작업자들 전원을 바깥으로 나가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국방부에서. 그래서 자기들은 대청도로 나가서 산에도 올라가고 회도 먹고 그랬다 얘기를 해요. 그럼 현장에 누가 있었냐 그랬더니 크레인 기사와 군인들만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크레인 기사와 군인들, 이게 우리가 1심에서 권만식 소장을 통해서 알게 된 유일한 소득이었고요. 이번에 이제 그 부사장인 정원 부사장이 왔을 때 이제 물어봐서 그거에 부가해서 더 많은 내용을 알게 됐는데, 그때 현장에서 작업하던 사람들이 전원 나가면서 88 수중개발팀은 대청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제 인양선이라든지 아니면 예인선이라든지 대청도로 안 나가고 백령도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두 부리로 이제 2군데로 분산이 됐죠. 한쪽은 대청도, 한쪽은 백령도로 나갔는데 나가면서 굉장히 불만이 높았다는 거예요. 왜 나가라고 하냐. 그냥 작업 안 해도 좋는데 우리 여기 있는 컨테이너에서 그냥 안에서 쉬고 그러면 되지. 왜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냐. 나가면 숙소도 제대로 없는데 괜히 귀찮게 하고 굉장히 이제 불만을 많이 했고, 더군다나 작업자들의 핸드폰들을 좀 더 압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체 그 핸드폰을 사용 못하게 하고, 그 이유는 이걸 촬영을 하고 해서 가족들한테 보내고 그러면 그것이 기자들한테 흘러가고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아예 그냥 좀 더 압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건 개인 통신 자유를 침해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특히나 작업 끝나고 나면 뭐 합니까? 핸드폰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죠?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그것도 못하고 그러면 통화할 일 있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가까이 있는 군인 아무한테나 달라 그래라. 그러면은 통화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분들이 거기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문제는 4월 14일 날 전부 다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그날 기상이 별로 나쁘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작업을 못할 만큼 기상이 나빴느냐? 그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미 칠함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2010년 4월 14일 날 엄청나게 바쁩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이 한미 연합훈련 한 거는 다 알고 있지만, 미 칠함대가 와서 천안함을 구조하고 인양하고 가는데 상당한 도움을 준 것처럼 사람들을 착각하지만, 단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딱 하나. 한조준이 사망했을 때 살보함에 가서 산소 호통 이용한 거. 그 외에 미군 요원들이 천안함 인양과 관련해서 협조한 거 없습니다. 아무튼 심지어 법정에 나와서 조광현 씨인지, 그분 UDT 대령 출신인 분이지만 미군은 한 거 하나도 없다고까지 증언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4월 14일 날은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단정 띄우고 헬기도 뜨고 고선도 뜨고 그다음 잠수부들 동원되고. 그러면은 왜 이 천안함 한미를 들고 저수심 지대로 이동을 했느냐, 어디로 이동을 했느냐,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제3의 부표 위치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제3의 부표라는 것은 우리가 2010년 4월 6일 날 KBS의 기자들이 백령도 현지 취재를 통해서 KBS 특종으로 보도된 사건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한조준이가 3월 30일 날 사망을 하고 하자 이제 KBS에서는 기자 3명을 파견합니다. 백령도에. 황현택 기자, 최영윤 기자, 이병도 기자, 3기자를 백령도로 파견을 하니, 이 기자들이 처음 들어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니까 이제 예비역 UDT들이 현장에 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비역 UDT한테 접근을 합니다. 일단 물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접근을 해서 어디 작업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요 앞에 작업을 하고 있어 그래요. 그래서 용트림 바위 앞쪽에서 이제 작업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도 숙소를 머물러야 되니 어디 계십니까? 해서 숙소까지도 UDT 예비역 UDT들, 현역이 아닌 예비역 UDT들과 함께 숙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는 취재를 하고 밤에는 이제 작업을 하고 들어온 UDT 대원들과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집중적인 걸 물어보고 정말 핵심적인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비역 UDT 대원들이 작업하고 있는 곳이 함수도 아니고 한미도 아니더란 얘기예요. 용트림 바위가, 우리가 용트림 바위에 있다 그러면 저 왼쪽 앞쪽에 3km나 떨어진 가물가물한 잘 보이지도 않는, 부표 자체도 보이지도 않는 3km면은 바다에서 굉장히 멀거든요. 거기에 함수가 있고, 그다음 한미는 오른쪽에도 거기도 보이지 않을 더 멀죠. 거기에 한미가 있는데, 한미도 아니고 함수도 아닌 바로 앞에 있는 저수심지대에서 들랑들랑하면서 작업을 했다 그러니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 KBS 기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뭐하러 들어다니냐고. 그랬더니 여기 시커먼 물체가 있다고. 무슨 물체냐 그랬더니 한 60m짜리 물체가 있다고. 천안함 함수가 47m잖아요. 한미는 38m잖아요. 그럼 60m 같으면 이거는 천안함하고도 관련이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럼 거기 무슨 시커먼 물체가 있냐 그랬더니 두 팔별려 해치가 있고 그다음에 국기봉이 있고 이 구조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천안함 구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여기는 왜 가냐, 어떤 장소냐, 한조준이가 여기서 죽었다는 거죠. 정말이냐? 그렇다고. 그리고 여기가 그러면은 이 물체를 누가 찾았냐 그랬더니 한조준이가 찾았다는 거죠. 그럼 언제 찾았냐? 3월 29일 날 찾았다고. 어떻게 찾았느냐? 어군 탐지기로 찾았다고. 함수와 한미는 28일 날 다 찾습니다. 함수와 한미는 28일 날 다 찾는데, 그거보다 하루 지나서 한조준이가 어군 탐지기, 즉 어선의 어군 탐지기, 어선까지 빌려서 어군 탐지를 이용해서 찾은 이 새로운 물체는 뭐냐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한조준이가 작업을 하다가 사망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KBS가 한조준이 다른 곳에서 숨졌다라고 특종 보도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제3의 부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고, 그 하부에 천안함과 충돌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가라앉아 있었던 지점, 그곳으로 그 인근지대로 한미를 크레인에 매달고 이동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 천안함 관심 많으신 분들은 그 이후의 내용들이 대부분 다 알고 계시고요. 아마 그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어쨌건 굉장히 의미 있는 증언이 나왔네요. 이 정도 되면은 법원에서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1심의 경우로 보면 잘 무시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핵심적인 거를 제안하면 조사할 수 있는 곳은 있나요? 없잖아요. 사실은 검사가 해야죠. 오케이. 이 사건 처음에 검사 역할이 뭡니까? 예를 들면 A가 고소를 하고 B를 조사하는데 알고 봤더니
B는 멀쩡한데 A가 거짓말로 해가지고 했더라면 A를 조사해야 되는 게 검사죠. 근데 이 사건은 웃긴 게 재판 끝나고 나면 1시간, 2시간 내내 거짓말만 위증하고 간 사람들하고 검사가 한참 또 얘기를 나누면서 뭔가를 언언을 해요. 참 이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대표님 사이트, 언론사 이름처럼 진실이잖아요, 진실. 어느 쪽에 유리하건 불리하건 상관없이 진실이 중요한 거고요. 거기에는 사람들 목숨이 걸려 있거든요.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천안함도 마찬가지고 내 가족이, 내 식구가 왜 죽었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범인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급하게 마련된 인터뷰라서 앉아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부족하고요.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예, 이제 천안함 재판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다음 1월 9일 날 마지막 증인이 출석을 하면 종결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 증인은 생존자입니다. 생존자고 후타실에 국방부에서 영상을 내서 후타실에는 별일이 없었고 운동하고 있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CCTV가 항해 중에 CCTV가 아닌 정박 중에 정지된 상태에서의 CCTV인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그에 대한 동영상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마지막 영상이라고 하는 곳에 전부 돌아가신 분들만 있는데 그중에 유일한 생존자인 장병이 이제 다음번 증인으로 나옵니다. 나오지만 한 가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증인을 신청을 해서 다 질문을 하는 것이 맞지만 한편으로는 그 장병의 개인적인 그런 처지를 놓고 본다면 법정에 나와서 진실 말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국방부에서 열심히 단도를 했을 거기 때문에 그럼 법정에 나와서 위증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제가 신청을 했지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한쪽에 있는 약간 갈등을 일으키는 증인이 마지막 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9일이면은 완전히 이 사건은 종결이 되고 항소심도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거는 송영무 장관의 초창기 발언처럼 북한의 지시 아니고요. 이 사건은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마지막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명박 포함 그 정부에서 북한은 소행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까 그 머물러 있던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배가 건져 올려주고 이런 여러 가지. 자, 알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조만간 또 나오실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후보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상대를 지정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시문 후보에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천안함 관련해서 정부 발표에 대해서 일전에는 법을 제시든지 뭐 기례든지 어뢰든지 뭐 소설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북한의 그 의뢰의 추진체도 다 발견이 됐고 이렇게 전부 다 과학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북한에 의한 도발이다, 테러다 이렇게 보시지 않는지 어떤 그 천안함의 그 사건 원인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보시고 좀 생각이 바뀌셨는지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북잠수정이 의뢰로 타격해서 침몰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저는 육군 출신이긴 합니다만 저도 군복무를 했던 사람인데 또 제가 참여정부에서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을 했던 사람이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요즘 지하벙커라고 말하는 그 상황실 거기 이 통제 시스템도 다 가보고 안보 관련 회의에도 참석해보고 했습니다. 우리 해군이 그런 해군이 아닙니다. 그 적이 접근을 해서 NLL 남쪽 10km 넘는 남쪽까지 접근을 해서 의뢰를 쐈는데 소나를 다 이 음향 탐지기를 다 갖추고 있는 이 초기함이 그걸 인지도 못하고 그냥 얻어맞고 그리고 침몰되고 나서 적이 빠져나가는데 그 잠수정을 링스 헬기도 있었고 거기에는 그 다음에 고속정도 5척이나 그 속초호에 딸려 있었는데 그 도주하는 적을 추적하지도 못하고 그냥 새떼한테 포격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저의 그 군복무를 했던 대한민국 남자의 생각으로는 그건 또 너무 치욕스러운 일이라서 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근데 정부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주장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도 세계 1위고 조선 관련한 학문도 세계 1위고 또 이번에 조사한 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또 스웨덴, 영국 전문가들이 다 참여했고 민간과 군이 같이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증으로서 그 천안함의 함수, 한미 그리고 생존자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80명 이상 생존자가 또 있고 많은 그 물증이 결정적인 물증이
또 추진체가 다 나왔고 북한의 글씨부터든지 과거부터 축적된 모든 데이터를 보도록 일치했는데 이 소위 말하면 그 범인의 지문도 나오고 모든 혈흔도 나오고 다 모든 게 다 나왔는데 이 과학적인 수사 자체를 완전히 못 믿겠다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문제제기했던 것은 국민이 상식의 눈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지금까지 정부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오늘 군 합조단의 발표, 정부의 입장 이것을 보면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저희 국민의 정부 때 서해교전했지만 승전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무무대양함 구축함을 갖다 놔가지고 NLL 밑에 도발할 생각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싸우지 않고 이겼죠. 병법에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라 그럽니다. 이 정부 들어왔어요. 우리 해전사에 일찍이 없었던 치욕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이게 무슨 큰 무공 세운 것처럼 나와서 자랑하듯이 부기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지금 이것은 너무나 치욕적인 사건이고 군형법에 따르면 그 NLL이라는 적전지역, 군형법상 적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에서는요,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최고 무서운 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경계에 실패해서 얻어맞고 도주하는 적을 추적하지도 못했는데 뭘 잘한 일이 있다고 지금 나와서 그것을 무슨 무공 자랑하듯이 발표를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말 저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추정 60분에서 국방부에 가서 질의응답을 11월에 가졌을 때요. 정규영 교수의 실험 데이터 결과를 보여주니까 합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실무자들이 자기들도 황산 수화물임을 알았었는데 분위기가 알루미늄 산화물 쪽으로 그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다. 분위기로 과학을 하나? 아니, 조사하고 조사와 과학인데 분위기가 안 좋으면 바꿔주고 그래야 됩니까? 그게 과학이? 국내에서 단 한 분만 똑같은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도 저는 아니요 그 얘기가 그 과학자가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펴지 않는다는 거는 다른 학자들이 동의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의했을 때 말만 한마디 더 더해줘도 이건 뭐 대학생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사실까지도 어렵다면 RT 이 정도만 하면 좋을 텐데. RT만 해도 감옥에 가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천안함 같은 경우는 왜 입을 닫냐면은 미국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한국에서 북한이 저지른 일이라고 의심받는 일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하거나 과학적인 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에도 A 빨갱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들이대는데 그래도 예. 갑자기 명백한 과학이죠. A, B, C. 네. 아주 간단한 3단 논법인데 이건 빨갱이구나. 빨갱이라고요. 과학하고 빨갱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선박과 관련된 모든 설비와 장비, 기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털어낼 거 털어내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클리닝할 것도 클리닝을 하고 그리고 조사를 정밀 조사까지도 가능한 부분인데 옆으로 눕혀서 올라오고 그다음에 목포 신항에 야적장 올라왔다. 우리가 이제 요리를 얘기를 예로 든다면 셰프들을 모아놓고 요리 경연하면서 주방으로 가야죠. 그죠? 주방 설비가 있는 주방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당 한가운데 모아놓고 요리하라 그러면 웃기잖아요. 모든 설비 다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눕혀서 올라오고 야적장으로 올라간 것은 한마디로 대충 조사를 해라. 그렇죠. 대충 하는 등 마는 등 대충 하고 그다음 지신 수습하고 그다음에는 해체를 하자는 의미나 똑같습니다. 해체해서 빨리 이배를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죠. 모든 설계는 시상철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수직제와 수평제가 있잖아요. 수직제는 그렇죠. 중력 방향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이 중력 방향에 작용되는 수직적인 힘을 수평제가 볼트로 잡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힘은 45도 4인장으로 작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눕히면 4인장이 바닥이 되는 거예요. 45도가.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를 붕괴될 목적으로 눕힌 거예요. 원래.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맞습니다. 예. 이게 너트가 연결하는 너트나 용접들이 강도가 다르거든요. 수직제와 수평제가. 그러니까 이걸 그냥 눕혀서 하면 오히려 진흙의 힘으로 인해서 안전율이 0.5 정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정률을 넘어서 한쪽으로 이 뻘이 쏠려서 안쪽이 배 안쪽 완전히 붕괴돼 버리기를 원하는 누군가가 눕혀서 얹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럴 목적으로까지는 그렇죠. 저는 생각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럴 목적보다는 왜냐하면 선체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약간의 변형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변형은 있는데
왜냐하면 선체는 하부제 다르고 옆판 다르고 모든 것이 두께부터도 달라요. 네. 다르고 내부를 소위 말하는 사람으로 치면 뼈와 마찬가지로 프레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 프레임들의 강도가 다 다르고 그렇죠. 요즘 선박은 뭐 리베이스로 연결하는 배는 없습니다만 다 용접이지만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손상을 입었을 거예요. 지금 옆으로 붕괴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옆으로 눕힌다는 것 자체가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 강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 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해수도 그렇고 모를 리가 없는데 그렇게 결국 인양을 했죠. 근데 이제 이번 10월 27일 날 와서 직립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와서 직립을 하겠다는데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시신 수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 또 하나는 정밀 조사를 하기 위한 목적.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처음부터 인양을 할 때 그 두 가지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 두 가지를 하겠다고 인양을 해놓고 지금 와서 그 목적으로 해서 바로 세우겠다. 즉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인양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자기 고백이거든요. 결국 근데 그 사이에 변화라는 게 뭡니까? 정권이 바뀌었죠. 정권이 바뀌었고 이제 조사요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주어졌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것을 눕혀서 인양을 하기로 결정한 당사자, 그리고 또 야적장으로, 조선소가 아닌 야적장으로 오게 한 그 당사자가 누군지는 분명히 책임 있게 밝혀야 됩니다. 우리가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세월호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사건으로서 진실 규명이 되기를 굉장히 국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경이 옛날에 구조를 하지 않았던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배를 인양하는 과정에서의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밝혀져야 된다. 즉 우리가 다시 배를 바로 세우려고 하면 배를 바다로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바로 세운 다음에 그다음 조선소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67일이라는 기간이 또 연장이 되고 68억이라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면 국민의 혈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결정한 당사자는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라도 그 사람은 그 책임을 반드시 지우도록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훨씬 이전부터서도 신상철 대표님 같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안 하지?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너무 그 미수습자 수습 그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 누구도 그런 인륜에 관계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못했죠, 사실. 세월호 6월 은폐 이런 부분도 그 당사자들 있잖아요. 수습본부장, 부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이미 몇 개월 전에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저 사람들은 제2기 특조위가 만들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는 방해 인물들로 이미 규정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네. 이제 저 사람들이 물러갈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럼 새로운 인물들이 다시 조사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3월 30일 그리고 4월 4일, 4월 7일 해서 세 편의 글을 인양과 관련해서 글을 썼는데, 세 번째 글에서는 제가 그랬습니다. 제목을 세월호는 배다. 목포는 항구다라는 노래처럼 세월호는 배다라는 타이틀로 제가 글을 썼는데, 왜냐하면 배는 기본적으로 이 배가 충돌을 했다든지 외판이 큰 구멍이 났다든지 그런 사고가 아니라면 내부에 있는 물만 빼는 뜨는 것이 배입니다. 그럼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자체적으로도 띄울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선박인데 해저에 가라앉아 있을 때 구멍을 얼마나 뚫었습니까? 그죠? 100몇십 개 구멍을 뚫었죠? 끔찍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 구멍을 왜 뚫었는지 도저히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구멍을 통해서 엄청난 유속의 그 조류가 얼마나 셉니까? 그죠? 그 해수가 들랑달랑 하면서 많은 뻘들이 들어갔죠? 그 뻘들이 들어가면서 또 그다음에 그 시신들이 유실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한 증거물들도 유실. 그 뻘만 우리가 걷어내는데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습니까? 돈도 많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구멍을, 멀쩡한 배에 구멍을 왜 뚫었는지 결국은 모든 과정을 되짚어 보면 정상적인 어떤 그 수습 과정이나 또는 인양 그 모든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밖에 그렇게 했다고밖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세월호를 다루다 보니까 아는 흐름인데, 배를 끌어올리는 방식에 뭐 플로팅 독이네 뭐네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배 안에다가 풍선을 집어넣어서 바람을 집어넣어가지고 올리겠다, 그런 목적으로 뚫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끌어올리는 방식 자체는 하지 말라는 방식을 통해서 끌어올렸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해라, 결국엔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거기 돈이 또 들어갔어요. 나쁘게 보면, 의도성만 보면 세월호를 사실상 해체 수준에 가깝게 뚫어버리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방식을 택했던 게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방식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선체 내에 수많은 어떤 에어백, 그죠? 에어백을 넣어서 거기다 공기를 주입해서 띄운다 하더라도 세월호는 화물선이에요. 그죠? 램프가 있지 않습니까? 좌우로 램프가 큰 게 램프가 있는데 그 램프만 열어젖히면 그 안에 얼마든지 사람이 통행이 가능한데 그 무슨 배 옆에다가 구멍을 뚫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변명에 불과하고,
우리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인양을 하려고 맘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았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구멍을 뚫은 이유가 안에서 아예 배가 붕괴되기를 원했거나 또는 인양 과정에서 아예 절단이 나버리기를 할 계획으로 안 뚫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워낙 100몇 개를 뚫어도 배가 너무 튼튼한 거야. 그래서 붕괴가 안 됐다.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됐다. 그들의. 그렇게도 추정하지. 저는 도저히 지금 지나보면 그때는 화가 나서 머리가 뜨거워서 제 말 못했지만 집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곰곰이 세월을 그려보세요. 왜 구멍을 뚫었을까? 저는 지금 이해를 못해요. 네, 반드시 밝혀야 될 부분이죠. 예,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고요.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지연이 됐고 이런데 왜 뚫었을까? 그것도 100몇 개를. 세월호 진실을 지금 밝히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진실을 밝히고 싶어하는 정부니까. 그러면 그 최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쩔 땐 우리가 세월호 이야기하다 보면 중구난방일 때가 있거든요. 뭐가 코안지를 모르겠어요. 구조를 하지 않은 거죠. 중요한 것은 구조를 하지 않은 겁니다. 선박 사고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에 어떻게 적절히 구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가가 국가의 업무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국가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선박이라는 것은 쉽게 침몰하지, 쉽게 전복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선박이에요. 일반 자동차 같으면은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한쪽으로 급하게 핸들을 틀면 차가 뒤집어지는 건 당연하지만 선박은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한쪽으로 급하게 끝단까지 탈을 돌려도 절대로 전복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게 선박입니다. 그러면 왜 됐는가? 전복되는 컨디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복됐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획 침몰설에도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편인데 왜냐하면 이미 전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인지하는 순간도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선박이거든요. 발라스팅을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뭐 화물이 쓸려 나갔다 하더라도 화물이 쓸려 나가고 나면 화물이 쓸려 나가는 만큼 안정성은 오히려 복원되죠. 복원됩니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배를 바로잡을 수가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었고 하는데 왜 안 했을까라는 부분. 그다음 우리 선원들의 그 기이한 행동들을 보게 되면은 물론 어벤던십 배를 포기하라는 명령 내리지 않은 것도 잘못이지만 원천적으로 그것보다도 선원들의 모든 그 행동들 자기는 먼저 탈출을 해버리고 그죠? 남은 상태에서 이 배를 어떻게든 그 안정화시키려는 어떠한 노력을 한 흔적도 없어요. 내부 발라스팅 뿐만 아니라 구조에 관한 모든 것도 하는 흔적이 없이 자기들만 빠져나가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경의 수많은 그 어떤 그 어심스러운 행동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 일반 개인 차원에서는 접근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나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뭐냐면, 정보 청구 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천안함 재판을 하면서 지금 천안함 재판이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이 사건이 1심 끝나고 이제 항소심도 거의 끝무렵이거든요, 지금이.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즉, 이 선박이 어디서 어디로 어떻게 항해했는지 소위 말하는 항적, 그 다음에 그 사고가 났을 당시에 이 내부에서 일어났던 어떤 통신들, 교신 기록, 배가 사고가 났으니 함장과 그다음에 또 이 이함대, 그다음에 그 해작사부터 교신이 빈번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신 기록. 그리고 이제 이 천안함이 항해하는 그 루트 옆에 보면은 그 백령도 옆쪽에 초소들이 참 많습니다. 초소가 지금 10개 가까이 있는데 모든 초소마다 소위 말하는 TOD 촬영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모든 이 TOD 초소에서 사고 순간을 다 잡지는 못했지만 어느 초소에선가 사고 순간을 잡았던 영상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봐요. 근데 국방부는 그 많은 초소 중에 단 한 군데, 그것도 천안함 폭파 순간은 없는 이후의 장면만을 공개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정보들, 이러한 것들을 공개하라고 제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요. 우리 그 사이트는 open.go.kr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그 정보 공개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공개해라 하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한 10몇 가지 아이템, 그 다음에 뭐 천안함이 이함대 평택에 들어갔을 때 그 이후에 선체를 손을 봤던 수리했던 내역들이라든지, 심지어 소위 말하는 1번 어뢰 있지 않습니까? 그 1번 어뢰를 국방부는 처음에 공개를 하고 난 다음에 유리 케이스에 넣어서 전쟁기념관에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네티즌들이 가서 막 열심히 사진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카메라를 가져가서 찍어서 이게 무슨 뭐 멍게가 나오고 맞습니다. 예. 가장 안타깝고 아쉬운 게 이제 그 부분인데요. 예. 2014년에 또 우리가 그런 사고를 겪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죠. 2010년에 천안함이 침몰했을 때 최소한 그것이 뭐 북의 소행이다 아니다 그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물속에 사람이 빠졌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리고 물속에 있을 때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육상에서는 또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 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매뉴얼도 만들고 준비를 했더라면 2014년에는 그 비극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컸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랄까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셨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어떻게 세월이라는 건 참 빨라서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도 거의 한 8년? 7년 반이죠. 네, 그 정도 됐고 세월호 사건도 벌써 3년을 넘어서 4년째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속 시원하게 해결된 건 단 하나도 없고, 그래서 대표님을 모시고 그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신 게, 그때 세월호 처음 이제 이 사회적 논쟁을 처음 제기하신 분이 아버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논쟁들이 지그재그론이나 뭐 이렇게 다 나중에 이게 주 논쟁, 사회적 논쟁, 의혹의 대상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장에 신뢰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까먹으셨죠? 부정선거까지. 그렇지. 네, 2010년, 2013년, 14년 천안함과 세월호 사이에 2012년. 그렇죠. 2년 토리예요. 부정선거가 또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명박 씨를 죄를 물어야 된다는 얘기는 천안함과 부정선거 2개면 된다. 근데 그 사이에 5년 만에 1심 판결 나왔었고요. 천안함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본인은 좀 힘든 병에 걸리셔갖고 병과의 투쟁을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어떠십니까? 건강은 어떠십니까? 네, 이제 4년 반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치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4년 반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으니까요. 네, 많이 염려를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해 주셔서.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다 아시죠? 뭐 친노, 서프라이즈 뭐 등등등 하시면은 제가 보기엔 이분은 분야를 가리지 않는 천재에 가까운 그 진보 진영에 있는 5명의 천재 중에 한 명.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요, 이상하게 제가 경험을 했던 것들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김해에 사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끔씩 봉화마을 가세요? 안 가본 지 오래됐습니다. 왜요? 저는 이제 또 연초에는 꼭 찾아뵙기도 하고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물론 대통령님 뵙고 싶고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실을 밝히고 난 다음에 조용히 찾아뵙고 인사드릴 생각입니다. 그때 저희한테 제공해 주신 파일 중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사실상의 마지막 그런 파일도 저희들이 방송으로 인터뷰죠. 인터뷰. 그때 서프라이즈하고 인터뷰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돌아가시기 8개월 전, 2008년 여름이었습니다. 저희 새날 그 에피소드에 나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인터뷰, 생전 마지막 인터뷰도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요.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매주 세월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그쪽 연구하는 팀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억이 나요. 어디까지가 대표님하고 마지막이었냐면 세월호 이거 끌어올릴 때는 직립해야 된다 이거였었거든요. 결국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 와서 이제 와서 직립시키겠다 이거 아니에요. 네. 처음 이제 금년 봄이었죠. 3월 달에 이제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 인양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해저에 가라앉은 채 그대로 떠서 올려서 바지 위에 올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때가 3월 30일이었습니다. 세월호 인양 방식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배는 무조건 바로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선박이라는 것은 물속에 있을 때, 그 부력이 있을 때에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누워있는 어떤 배들도 전 세계 어떤 해난 사고에서도 선박은 바로 세운 다음에 플로팅 도크에 띄우고 다시 그것을 드라이 도크로 들어가서 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눕혀서 인양을 한다 그래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방식은 고대 유물이나 하는 방식이거든요. 고대 유물 말하자면 이제 뭐 1000년, 2000년 전에 가라앉았던 목선이 뭐 그것이 보물선이든 어떻든 청나라 배든 그 배를 인양을 한다고 하면은 잘못하면 바스러진단 말이죠. 그럼요. 예, 잘못 건드리면 부서지고 하기 때문에 배 밑바닥에서부터 완전히 떠서 인양하는 방식. 그건 눕혀서 있는 그대로 원형 그대로 이제 인양하는 방식이 고대 유물 인양하는 방식인데 세월호는 철선이란 말이죠. 그리고 가라앉은 지 불과 뭐 3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물론 해수에서는 철판이 부식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부식하진 않아요. 선실 쪽이나 이런 데는 좀 바스러지긴 하겠지만 그 외에 선체 바디 그 자체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바로 직립한 다음에 인양을 해야, 그리고 이제 그 상태가 돼야지 육상이 올라오더라도 우리가 조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신도 수습을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고, 그걸 원활하게 하려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것이 사람이 통행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사람이 통행을 하려 그러면 있던 그대로 모습이어야지, 우리가 아파트를 90도로 눕혀놓고 생활하라 그러면 생활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선체를 옆으로 누워놓고 시신 수습을 하고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였죠. 그래서 이제 바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그렇죠. 목포 신항이라고 하는 그 야적장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배가 야적장으로 올라온다는 거는 그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이 전원 소켓 하나 없지 않습니까? 뭐 부랴부랴 이제 설치를 했겠지만 선박은 조선소로 가야 돼요. 그 목포 신항 인근에만 하더라도 대불 조선소부터 해서 조선소가 무진장 많거든요. 엄청나게 큰 조선소입니다. 중공업 단위의 그런 조선소들이.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새 정부의 유일한 신생부처 중소벤처기업부가 승격 127일 만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처라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인 사람 중심 경제의 주역은 중소기업이라는 설명입니다. 사람 중심 경제의 양날개인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모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로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중소기업이 수출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 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을 지켜낼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인들의 버팀목이 되고 언덕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초대 장관이 된 홍종학 장관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약속합니다. 중소벤처 소상공인의 수호천사가 되고 세일즈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문 대통령은 출범식이 끝난 뒤 벤처 창업 페스티벌 행사장을 찾아 제품을 직접 시연해보고 창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 문재인 정부의 업적이 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 도곡동의 한 빌딩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해외 공작금 200만 달러를 미국에 송금할 때 자금 경유지로 활용한 걸로 지목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있는 곳인데 어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빌딩 맨 꼭대기층을 주목했습니다. 원래 국정원 안가로 사용되던 곳인데 지난 2010년 원 전 원장이 관사로 개조하면서 이 비용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그것도 해외 공작금으로 충당한 정황을 확인한 겁니다. 당시 고급 부자재를 쓰고 값비싼 집기를 들여놓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당시 언론에 공개되면서 해당 관사는 결국 철거됐는데 철거 비용까지 해외 공작금을 썼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쓴 특수활동비가 10억 원에 가까운 걸로 파악했습니다. 관련자 진술은 물론 증빙자료도 확보한 검찰은 사용 목적이 정해진 예산을 전용한 데에 대해 횡령이나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의 공식 관사가 내곡동에 따로 있어 새로운 관사를 만들 필요성이 적었던 만큼 이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이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문재인 후보의 아들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공표한 것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취업 특혜 제보를 조작하고 공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불구속 기소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 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그 천안함 사태가 발표를 하는데 우선 구역질 나는 게 아니 장성들이 앉아가지고 말이야 계급장이나 떼고 나오든지 패잔병 새끼들이 자기들의 부하들 불쌍한 국민들을 죽여놓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무슨 개선 장군처럼 앉아가지고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겁을 주면서 발표하는 그 자세에 우선 구역질이 나서 내가 못 견뎌요. 일본의 사무라이 같으면은 그 자리에서 할복 자살해야 되는 자리요. 지금 이 자리에 새날의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새날 오파를. 오, 발음 다시. 신상철 진실의 길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만철입니다. 네, 아버님 반가워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사실은 저는 진상철 이분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어떤 밑바닥 뿌리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기도 했고요. 대북 정책이 완전히 바뀐 전환점이기도 했고, 정치를 이명박이 결정적으로 뭔가 좀 불편하게 된 여러 가지 요건들은 천안함 사건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원뿔이 9년 내내 천안함에 대한 의혹도 계속 제기됐던 거고, 그 사이에 세월호도 일어났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둘 다 배에 관한 문제잖아요. 해군에서도 근무하셨고, 배도 만들어 보셨고, 배를 몰아도 보셨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우리 신상철 님이 갖는 그 비중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두 개 있었던 거잖아요. 천안함, 그렇죠. 세월호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 또 출범한 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신상철 님을 모시지 않으면 또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급하게 모셨습니다. 신상철 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저는 우리 아버님 보면 명언이 떠올라요. 그때 우리 초창기 방송할 때. 천안함 침몰의 진실을 밝혔으면 세월호는 그렇죠. 사건이 없었다. 이 말이 제 머리에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붉은 멍게 유생이 나오고 또 그다음에 구멍 안에서는 조가비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알 수 없는 해양 식물체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체들의 어떤 그 사체도 나오고 이게 과연 어뢰가 삼천도 터졌다는 어뢰가 맞느냐, 얼마나 이게 바닷속에 있던 고물을 가지고 왔느냐, 별 이야기가 다 나오니까 국방부는 그거를 싹 가지고 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 지하 창고에 집어넣어버리고 현장에는 모조품을 설치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공개를 해라. 소위 말하는 스모킹건이라 그러고 반토막 난 천안함은 평택에다가 거치를 해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보게 하면서 왜 어뢰는 보게 하지 않느냐,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공개해라. 이러한 거를 공개 청구를 했더니 제도가 좋은 게 일단 열흘 내는 답변을 주게 돼 있어요, 정부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열흘 만에 결과물을 내지 못하면 열흘을 더 연장해서 제시를 하게 돼 있는데, 제 경우는 열흘 만에 답변이 왔어요. 열흘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그다음에 20일 만에 연락 오기를 국가기밀이다, 군사기밀이고, 그리고 또 교신 기록이나 이런 거는 개인 신상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다음에 어뢰 같은 경우는 적성 물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를 붙여서 정보 공개를 하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청구를 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대응을 예상을 해서 제가 국방장관, 송영문 국방장관, 민주당 국방장관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명박 대 장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방장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송영문 국방장관한테 공개 서신을 띄웠습니다. 저희 사이트에 올려서 송영문 국방장관에 대한 공개 서신 해서 이러한 것을 내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쭉 항목을 적어주고, 그리고 예상컨대 지금도 현재 국방부의 수뇌부들은 그 당시의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군사기밀을 앞세워서 이것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장관님께서 이걸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내가 공개적으로 서한도 띄우고 장관실에 등기 속달로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예상대로 군사기밀이라고 해서 안 했거든요. 그 다음 절차는 행정소송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앞 단계가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점 뭐냐면, 행정소송은 사법부에다가 재판을 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판사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 절차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사법부로 공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법 절차가 필요하고 당연히 어떤 소송 절차가 필요하고 또 비용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전 단계로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단 대상이 행정부잖아요. 행정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세월 같은 경우도 해양경찰청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속할 겁니다. 그럼 행정부에다가 우리가 행정심판을 넣게 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부 내에 하나의 별도의 기관입니다. 지금 세종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거를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 가기 전 단계로 행정심판을 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바로 행정소송을 하면 행정심판을 거쳐서 오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럴 경우도 있고 해서 저는 순차적으로 일단 행정심판에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도 공개를 안 하면 그다음에 행정소송으로 단계를 갈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세월호 같은 경우에 해경의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 해경청에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 그래서 open.go.kr 들어가면은 거기 들어가셔서 심지어 해양경찰청장이 결재한 문서까지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서 열람도 할 수 있고요. 의문점들. 우리 한 가지 보도된 것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3등 항해사고 3등 기관사가 선장 보고 출항하지 말자고 울며불며 애걸복걸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도 명쾌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처음에 해양경찰청에서 선장을 데리고 와서 하룻밤 지었지 않습니까? 예. 궁금하잖아요.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해양경찰청 누가 선장을 데리고 가서 하룻밤 지은 곳이 어디며 왜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라고 정보 공개 청구를 해보자는 거예요. 전 지금 천안함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또 우리 보면은 사고 당일날 아침 7시 20분 전후에 분명히 KBS 방송에서 두 아나운서 남녀 오상진 아나운서를 알고 있는데 대화를 하던 중에 자막이 뜨고 제주에서 인천 제주 간에 여객선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뭐 기울고 있다 뭐 그러한 내용이 자막이 떴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봤다는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내가 아침에 뭐 어머니한테 가는데 뭐 그 시간에 봤다. 그다음에 식당에서 먹고 있는데 화면상으로 봤다. 심지어 오늘도 저한테 메일이 온 분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그날 아침에 그러한 내용을 내가 봤고 들었고 그러한 내용을 주변에 이야기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 이거는 KBS에다가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제 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되면 천안함이 마무리가 되면 세월호 사건도 다시 들여다볼 생각인데요. 그러면은 KBS에다가 그 당시에 자막이 떴다면은 그 당시에 편성했던 사람들부터 아나운서부터 모든 사람이 그 관련이 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KBS 측, 방송통신위를 통해서라도 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네티즌들이 이 사건의 진실을 하나하나 이제 접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절차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사건에 대한 궁금한 점의 지점을 찾아서 open.go.kr 들어가서 공개 정보 청구를 많이 다수가 할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소갈이 하지 말고 SNS 올리지 말고 open.go.kr 가서 올리자. 떼거리로. 네. 궁금한 거 올리면 답변하게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에 응하지 좋은 않으면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행정 심판은 심판